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은 다방면에서 전세계 시장을 개척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분기점은 유럽 시장을 뚫어낸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값은 훨씬 싼 한국 무기를 물망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는 한국이 유럽 시장을 빼앗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동 신규 수출에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K2 전차입니다.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3대 전차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수주 실적은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K2 전차의 중동 수출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불안해진 중동 정세에 급히 군을 현대화해야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관계가 좋지 못한 중동 국가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이나 중국뿐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이라고 바보는 아니기에 성능도 뒤떨어지고 품질도 보장해주지 않는 중국제 무기를 사겠다고 나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K2 전차의 다음 시장은 높은 확률로 중동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집트에서 제작되어 중동 전체로 방영된 K2 전차 특집 방송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 전차를 향하는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2 전차만이 보유한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와 이를 통한 뛰어난 험지 돌파 능력, 미국 전차와 동급 수준의 방어력은 물론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55톤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도 중동에서 K2 전차에 관심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사실 중동의 사막 지형은 전차를 운용하기에 극히 어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사막이 평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막의 높은 모래 언덕과 바위 산 같은 불규칙한 지형이 이어지는 험지 중의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막 지형을 돌파하기 위해선 강력한 엔진과 뛰어난 서스펜션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는 중전차에 있어서 지능 늪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궤도 바퀴가 달렸다고 하더라도 수십 톤에 육박하는 전차가 모래 지형 위를 주행한다면 무게 때문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가볍고 험지 돌파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난 K2 전차는 사막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전차라고 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폴란드 수출이 이전까지 K2 전차의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장이 바로 중동 시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오만과 K2 수출 협상이 진행되었었고 현대로템에서 데저트용 K2 모델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사막의 열을 막기 위한 차광막과 강화된 에어컨이 추가되었으며 모래먼지를 막기 위한 고무 덮개와 분진 차단 장치 등이 추가된 사막 특화형 K2 전차로 오만에서도 한국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며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필 그 당시 독일제 파워팩이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예멘 내전으로 인해 독일이 중동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걸면서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이 성사되었던 K9 자주포도 독일제 파워팩으로 인해 수출이 동결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던 K2 전차의 파워팩 변속기가 방사청 주관의 내구도 검사에서 306시간 9200km 연속 가동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테스트에서 237시간 7110km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비합적으로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우리 군이 요구하는 내구도 기준에서 97%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군 내부 여론도 이번 테스트 결과에 호의적이기에 향후 양산 수출되는 K2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워팩이 발목을 잡았던 오만 수출 협상도 역시 다시 재개될 수 있을 텐데요. 오만 역시 신규 전차 도입이 시급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과거 영국에서 도입했던 챌린저 전차를 주력 전차로 운용하고 있지만 2025에서 28년으로 예상되었던 챌린저2의 도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챌린저2를 제외하면 오만 육군의 전력은 도태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M60 전차들만 남게 되죠. 반면 오만과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무서운 기세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인 천무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중동의 정세가 오만을 등떠 밀고 있기에 K2 전차의 신규 계약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 각국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값이 싸고 품질은 그런저런 방산무기더라도 별 다른 선택지가 없는 나라들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하기까지 한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나타나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기존의 방산 강국들은 한국의 시장을 빼앗겼다고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러한 행동이 배타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무기를 비롯한 유럽 외부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유럽 권역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전 총재 출신이 만든 이 보고서는 훗날 이후에 공통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럽 전체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조직적으로 한국과의 방산 거래를 보이콧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방산무기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논의 중이고 어떤 국가는 벌써 한국 무기를 대규모 도입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타적인 정책을 검토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의 기술 개발 사업에 발맞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목된 기술은 바로 K2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파워팩까지 국산화시킨다면 유럽 시장 잠식을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유럽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보고서는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의 전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제는 유럽 경쟁력의 미래로 각국 경제력의 규모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더 이상 경제로도 문화로도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유럽의 현실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의 경쟁력이 왜 예전만 못한 느냐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방산 분야 역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각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군축의 바람도 완전히 종료되어 되려 많은 국가들이 자체적인 방위 능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경제 상황을 비롯한 경쟁력은 방위 분야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죠.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그런 것 치고도 유럽박 대회에 너무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1년간 무기 구매에 사용한 비용은 약 750억 유로로 한화로 총 111조 원, 그런데 그 78%는 유럽 바깥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63%포인트는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나머지 15%의 포인트는 한국의 몫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에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서술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웃 국가들끼리도 단합이 안 돼서 같은 포지션의 무기를 중복 개발하고 생산하느라 비용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미국이 주력 전차로 M1 에이브람스 하나만 만들어서 투자를 집중시키는 동안 유럽에서는 저마다 전차 개발이 시도되었고 13종이나 되는 주력 전차를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시장성이 나타난 전차였으니 나머지는 막대한 개발비만 축내는 경우가 허다했고 결국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낭비였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무기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이후에 전체 방위비 대비 연구개발 비용은 4.5%에 불과한데 무려 16%를 쓰는 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유가 현재 이런 현황이니 당연히 유럽은 안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은 일단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었으나 한국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기 주문액 15%를 한국이 차지했기 때문이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추후 이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재현이 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이 변화된다면 한국에게는 좋지 못합니다. 한국은 점차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이었는데 EU가 지원금의 집행권을 좌지우지하면서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 간섭해 오게 된다면 시장을 돌리기가 몹시 까다로워집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럽이 이처럼 조직적인 보이콧 정책을 시도하려는데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 다시 군비 증강의 바람이 불면서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죠. 그건 바로 유럽 무기가 더 이상 품질적으로 최고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무기 없는 무기를 다 끌어모으느라 유럽의 무기고는 예전과 달리 다양한 국적의 무기로 희석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능적인 비교가 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유럽 무기는 미국 무기는 물론이고 한국 무기에도 패배하며 값만 비쌀 뿐 나을 것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구와 개발에 투자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냥 배타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서 다른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방법을 고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유럽입니다. 물론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용하려고 유럽 무기를 등져버린 나라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재작년 이미 빅딜을 통해 유럽 무기, 특히 독일 무기와의 결별을 선언했죠. 이후 지원금으로 형성한 대부분의 예산은 한국 무기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미국 무기에 쓰면서 유럽 전역을 배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었기에 EU 쪽에서도 어찌해볼 수 없었고요. 최근 폴란드는 그렇게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K2 흑표 전차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다름 아닌 가동률이 완벽하게 구현됨에 따라 실제로 폴란드 정비병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쓰던 구소련제 전차와 독일 전차에 비교하면 이 수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K2가 폴란드 육군에 들어가면서 같은 군대에서 독일 전차 레오파르트 2와 비교받는 최초의 사례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두 전차가 경쟁 관계라고 생각했던 폴란드 정비병들은 차원이 다른 전투 지속 능력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독 산지와 자갈밭 등 험지가 많은 폴란드 지형에서도 이처럼 잘 버티는 것은 한국의 K2가 처음이라면서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K2는 총 46대이며 이 모든 수량이 단 한 대의 고장도 없이 전부 멀쩡하게 일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마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동률이 절반 정도인 것이 평범할 정도이며 대략 80% 언저리만 돼도 훌륭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무려 100%라는 수치에 당국에서도 충격받은 눈치입니다. 실제로 독일 연방군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44대 중 즉시 운용 가능한 수량은 95대에 불과했고 53대는 무장해제, 7대는 테스트용으로 전환, 89대는 예비 부품이 없어 시동도 걸 수 없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팔린 레오파르트2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독일인데 본국에서 조차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이처럼 가동률 부문이 유럽에서는 변수가 아닌 상수인데 폴란드가 벼랑간 동방의 작은 나라 전차를 사오더니 가동률이 100%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대로템 측에서는 계약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폴란드 내에는 우리 전차를 처음 운용하는 것이기에 회사 차원에서 국내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딱히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국내 수준보다 특별히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런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러니 폴란드에서는 K2에 대한 엄청난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K2 2차 도입 계약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K2의 2차 계약이 미뤄지던 것은 사실 파워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꽤나 많습니다. 내수용 K2의 4차 양산,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용 수출, 그리고 폴란드 2차 계약에 전부 맞춰서 국산 파워팩을 적용시켜 볼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국산 파워팩이 테스트에서 불합격을 당하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국산 변속기의 가동 테스트에서 기준치인 320시간 9,600km 무중단 가동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변속기 개발업체인 S&T는 여러 차례 이 테스트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20시간 가동에는 무난하게 성공했으나 9,600km 무중단 가동에서는 성공까지 약 300km 남짓을 남기고 실패하면서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결함사항은 아니며 실전 성능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다고 판단해 K2 전차의 탑재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측에서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장비를 승인했다가 훗날 감사에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조건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이죠. 특히 9,600km 무중단 가동의 경우 공학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K2가 사용하고 있는 독일제 파워팩이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된 적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K2의 독일 파워팩을 채택할 당시 한국은 다른 기종의 전차에서 이미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국산 파워팩이 지금 극복하고 있는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S&T가 도전하고 있는 테스트의 난이도가 아무리 봐도 독일제라고 해서 극복이 될 법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독일 파워팩을 채택한 논리가 개발 당시부터 숱한 검증을 거쳤으며 매우 긴 가동 시간을 거쳤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국산 파워팩처럼 멈추지 않고 정비 없이 가동을 계속시켜 봤더니 독일제는 3000km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국산 파워팩은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 측에서 탈락 처리로 끝내는 대신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수출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럽 측에서는 상당히 당황하는 반응입니다. 적어도 이번 수출에서는 한국산 파워팩을 볼 일까지는 없으리라 여겼는데 단번에 독일제 파워팩을 밀어내고 들어오게 되면 폴란드에서 K2 수출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팩의 로열티나마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어쩌면 이번의 이유가 유독 배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 기술로부터 완전히 독립해가는 한국 방산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무기 국산화인데요. 무기 국산화는 수출을 늘려 방산 사업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시키는 것 외에도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합니다. 대한민국 기갑전력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동률과 뛰어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모든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해낸다면 사실상 기갑전력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